안녕하세요. 미국에 있는 이충입니다. 영상으로나마 고향에 계신 환자분들과 저를 아신 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는 유방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발했거나 전이가 돼서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을 위해서 최근 이곳 미국에서 보통 치료를 해야 되는 그 수준에 맞춰서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우신 내용이 있으시겠지만은 이 강의 내용 전체를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개괄적으로 알아두시면 되지만 전이된 암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께서 각각 해당 사항이 되는 부위를 이 슬라이드 프린트 받으셔가지고 찾으셔서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치료 길잡이 도움이 크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유방암이 재발되고 전이되는 그걸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재발이 있는데 하나는 암이 처음 생겼던 자리에 다시 생기는 재발이 있고 둘째는 이 재발되는 암이 수술했던 유방 주위가 아니고 전신 다른 곳에 번져서 생긴 재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뼈로 가거나 다리뼈, 간, 폐 이런 데로 암세포가 퍼져서 생기는 과정이 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전에 암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재발되는 것이 유방 아닌 다른 전신에 퍼져서 생기는 것을 전이성 암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하나는 증상이 있어서 진단을 해보니 첫 진단 당시 이미 유방에 있던 암이 뼈나 다른 장소로 퍼져 있는 것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전이성 유방암이라고 부르고 단지 치료는 이전에 유방암이 있어서 전이가 된 것과 달리 약제 사용도 다르고 치료하는 목적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점을 인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발과 전이의 진단은 당연히 환자분께서 수술했던 자리에 다시 만져지는 혹이 있거나 아니면 몸에 이상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상 소견이 보여서 더 검사를 하는 경우 또는 전에 유방암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매년 주기적으로 1년에 2번, 4번씩 진찰을 받으시면서 유방암에서 발생되는 혈액검사 이상 지표가 있습니다. 그걸 검사를 했는데 그 지표들이 상승하는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세 가지 지표가 지금 제가 나열을 했는데 하나는 CA 15.3, 둘째는 CA 27.29, 세 번째는 CEA라고 하는데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음성이라고 할 경우는 이 CA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15.3 이거 하나만 추적 검사할 수 있거나 27.29 이것만 또 검사할 수 있습니다. 15.3 검사를 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엽산이나 비타민 B12가 결핍되신 분들이 빈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는 또 이 지표가 암이 나빠지지 않은데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담당하고 계신 종양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감별 진단을 하시도록 권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것은 전이나 재발이 됐다는 것을 추정할 뿐이고 확진은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합니다. 많은 경우 미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유방암으로 2, 3년 고생을 했어요. 예를 들어 3년 전에 유방암 있어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사진 찍어보니까 폐에 점이 몇 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의사들까지 포함해서 저게 또 유방암이 저기 번진 것이 아니냐 해서 그냥 치료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추정하는 소견들입니다. 그 추정한 소견을 확인을 해야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이건 귀찮고 또 조직검사에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하는데 하셔야 됩니다. 방사선 사진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산화 단층 촬영, 슬라이드 왼쪽에 보여드리는 전산화 단층 촬영이 있고, 두 번째는 골 스캔, 뼈 스캔, 뼈만 보여주는 사진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뇌를 조사하는 자기 공명 영상 사진이 있습니다. MRI 스캔이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최근에 종종 쓰여지고 있는 펫스캔,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 보면은 이쪽 왼쪽 위아래 여기는 가슴 안으로 암이 퍼져 밀려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여기는 간에 여러 군데 암이 지금 퍼져 있는데, 이 환자를 면역 치료를 했더니 1년 정도 지난 시간 뒤에 다시 조사해보니 완전히 없어졌더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전산화 단층 촬영입니다. 이 뼈 스캔으로 보면은 여기에 보이는 검정 점이 보이시죠? 이쪽도 보이고, 이건 이제 뒤쪽에서 등 쪽으로 향해 있는 뼈를 한 것이고, 이것은 앞에서 보는 뼈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갈비뼈 3개 정도가 침범이 돼 있고, 이 척추에도 이상이 있고, 두개골 쪽에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상 소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펫스캔을 보여주고 있는데, A 컬럼에 보여주고 있는 펫스캔은 좀 희미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방사성을 품고 있는 설탕물로 만든 조영제를 집어넣어서 사람 몸에 투여하면은 이 설탕이라는 것이 암세포가 자랄 때 빨리 자라야 되기 때문에 몸에 있는 칼로리를 많이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칼로리를 많이 주는 것이 설탕이나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설탕이 여기에 침투가 돼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검정 점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오른쪽 신장 콩팥, 왼쪽 콩팥, 이건 방광입니다. 정상이거든요. 왜 근데 검은 점이 보이냐면은 조영제 자체가 설탕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설탕이 물에 녹잖아요. 콩팥에 피를 걸러가지고 소변을 만들기 때문에 소변은 또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고여가지고 이렇게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방사과 선생님들이나 대부분 종양 환자 다루시는 분들이 다 이게 정상적인 콩팥 사진이라는 걸 알죠. 두 번째는 이제 환자 똑같은 상태에서 사진을 전산화 단축 촬영했는데, 여기서는 애매하게 보이기만 하지 뭔가 확실하게 이상이 있다 말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죠. 자세히 보니까 3군데에 좀 이상이 있는데 이것 정도는 확실하게 혹이 있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2가지 사진을 쳐서 한 가지로 합성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확실하게 어디에 암세포가 번져 있는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펫스캔도 조직검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펫스캔이 이렇게 보이면 조직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서는 검사하기가 상당히 난감한데,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여기 있는 점에 주사바늘로 흡인을 해서 검사를 하거나, 이게 이제 아마 임파선일 겁니다. 여기는 조직검사하기가 어렵고, 여기에는 임파선은 조직검사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복강경을 통해서 하거나 진단방사선과에서 시술방사선과 특별히 수련받으신 분들이 바늘로 조직을 채취하는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은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에 암이 퍼져 있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직검사를 요구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전신에 유방암이 퍼졌다는 것이 조직검사로 확인이 확실히 된 경우, 뇌에 이상이 있을 때는 종종 조직검사를 피합니다. 조직검사 자체가 상당히 큰 시술이고 합병증이 있고 잘못되면 전신마비나 이런 게 올 수가 있거든요. 이 사진은 자기 공명 사진으로 뒤쪽에 있는 뇌에 번져 있는 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약물 치료를 했더니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MRI 스캔을 사용해서 뇌에 번진 암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유방암을 치료를 했는데 재발했다면 처음 치료도 상당히 어려우셨지 않습니까?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러면 또 합병증으로 그쪽 팔 주위가 붓고, 그리고 나서 5년 아니면 10년 동안 호르몬제 투여를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6개월 동안 화학약제로 된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다 겪었는데 암이 재발했어요. 떡이 나갈 일이지만은 치료를 제대로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를 받으시면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도록 노력을 하시길 권합니다. 여기에 보여드린 이 그래프는 1980년대 치료했던 분들이 2년 이하의 평균 생존율을 갖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재발된 유방암을 가지신 분들인데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는 3년 반에서 4년으로 올라가 있어요. 당연히 생존율이 길어지는 것은 새로운 약제가 발견이 되고 또 암에 대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늘고 어떻게 환자분들을 치료해야 될지 더 잘 알게 돼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기 이 환자들을 이제 세분화해서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환자분들을 따로 생존율을 추정을 해봤더니 약 2년 반 정도 평균 생존율이 1980년에 예측이 됐었는데 관찰됐었는데 2010년 넘어간 후부터는 5년, 사실은 이게 벌써 오래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2024년에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환자들이 재발했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6년에서 8년 평균 생존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일부분의 환자분들 약 15%에서는 10년 훌쩍 넘어서 20년 가까이 병 없이 사실 수 있는 분들도 계셔요. 당연히 치료는 받으셔야죠. 여기에서는 이제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인 환자들을 따로 세분해서 보여준 건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는 평균 생존이 2년이 되지를 못했어요. 약도 없고 암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짧았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못한 결과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약도 많아지고 저희가 어떻게 치료를 잘 할 수 있는가 알게 돼서 점점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발됐다, 전이 됐다 해서 낙담하실 일이 아니고 계속 신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담당하신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쪽에 마지막 그래프는 첫 진단에 전이가 되신 분들의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역시나 2년이 안 되는데 2015년, 10년 그때는 약 3년 정도 평균 생존율인데 지금은 저희가 보통 4년에서 6년 평균 생존율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일부 환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8년, 10년 이상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개괄적으로 재발된 암, 전이된 암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리고 평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이 있었던 자리에 생긴 유방 부위 재발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수술을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근데 수술을 할 수 있는 재발이 있고 안타깝게 수술할 수 없는 재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 수술했던 자리, 그 유방 자리에 암이 생겼는데 갈비뼈랄지 그 다음에 폐 쪽으로 밀어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겨드랑이 쪽으로 퍼져나가는 범위가 너무 커가지고 수술을 해서 완전히 떼어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재발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재발을 할지라도 수술을 하고 나서 그냥 관찰을 하게 되면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수술만 하고 6개월 후에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찰하게 되면 약 3분의 2 정도의 환자분들께서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다른 곳에서 암 전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것 때문에 수술할 수 있는 재발을 할지라도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한 후에 약물 치료를 또 장기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약이 쉬운 약이 아닌데 고생되는 약인데 계속 약을 드시라 말씀드린 저희 입장에서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치료를 안 할 경우는 제가 지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빨리 넘겨버렸는데 유방암 치료는 여러 약제를 한꺼번에 사용해서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6개월, 3개월 이렇게 치료 끝내고 나서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약제를 써서 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전이가 된 유방암이 완치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발된 암이 완치되도록 하려면 첫째로 수술이 가능해야 되고 수술한 후에 장기간 약제를 복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고생하지 않도록 한 가지,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게 보통 한 80% 정도 환자분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근데 암이 예를 들어서 위장관에 번져서 음식이 내려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배변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폐나 심장 가까운 곳에 번지게 되면 심장 주위에 물이 차게 되고 폐에도 물이 차거나 기관지를 막게 돼서 숨쉬고 생활하는데 아주 급격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그러니까 위급하면 화학약제, 항암 치료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암 치료는 첫째, 암의 성질을 파악해서 치료합니다. 그리고 전이된 장소에 따라서 덧붙여 치료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나 뼈로 전이가 됐을 때는 방사선 치료를 덧붙여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한 경우, 예를 들어서 폐에 전이가 됐는데 물이 찼다. 약물 치료를 해야 되지만 또 당연히 찬물을 배출해서 빼서 숨 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질을 파악하고 전이된 장소를 보고 증상을 확인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유방암 성질을 어떻게 저희가 파악을 하는가? 이 슬라이드 한 장은 중요한 것입니다. 유방암은 원래 여성 호르몬으로 해서 커집니다. 남자들 경우에서는 전립선암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으로 커지는데 여자분들께서는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으로 커져갑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자극으로 해서 커지는가? 다음으로는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자극으로 커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지난 강의 때 슬라이드를 보셨던 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은 저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낫게 해주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 일하다가 칼로 살을 베었어요. 비누로 씻고 항생제 연고 바르고 가만히 놔뒀는데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상처 난 게 아물어지고 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상처 난 부위에 흉이 생기는데 그 흉도 없어져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은 유방암을 증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식을 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이 저희 몸에 있는 염기 서열, 암 염색체, 그러니까 암 DNA 염기 서열에 변형이 있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특정한 염기 서열 변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이 염기 서열에 대해서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암이 생기면 저희 몸이 가만히 있고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면역 세포를 보내서 암 세포를 없애도록 노력은 합니다. 근데 암 세포가 면역 세포가 갖고 있는 면역 기능을 능가하는 힘으로 무찔러 버리면 암이 계속 번지죠. 그래서 면역 기능을 향상을 시켜서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는가 검사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났는데 1년도 안 된 상황에 암이 다시 재발됐다. 그런 분들에 비해서 치료를 했는데 5년 뒤에 암이 재발됐다. 이런 분들 이 두 그룹 환자분들을 비교한다면 5년 후 암이 재발된 분들께서는 훨씬 더 치료에 반응을 잘하고 오랫동안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록을 보고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네 가지 성질이 있는데 호르몬 수용체로 정의를 해서 첫째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만 양성인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호르몬 수용체,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데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는 없어요. 그래서 혈액 내에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다녀도 암세포를 더 증식시키든 못하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으로만 암세포가 증식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이분들에 대한 치료가 다른 세 가지 성질을 가진 암을 가진 환자분들하고 다릅니다. 여성 호르몬 수용체와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모두 양성인 경우
환자분들을 또 치료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이 모든 게 암세포를 자극해서 빨리 자라도록 한다면 여성 호르몬 수용체만 있는 유방암을 가지신 분들보다는 암이 훨씬 빨리 커지고 경과가 빨리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다릅니다. 거꾸로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여성 호르몬 수용체는 없고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경우에 비해서는 이 성장 속도도 더디겠지만은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유방암은 다른 암 세포들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이 복잡해요. 약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유방암 여성 호르몬 수용체하고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모두 없는데 암세포가 커지는 경우. 그러면 생각에 이러면 암세포가 천천히 커질 거 아니냐.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자극이 없더라도 암세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증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에 가장 반응을 잘 하지 않는 종류입니다. 이 네 가지 구별되는 유방암 재발과 전이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리는 암 염기 서열 변이 이상을 조사해서 약물 선택하는데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치료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유발 암기 서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3월 현재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검사 항목들을 나열했습니다. 담당하신 선생님께 이걸 보여드리시고 그런 검사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각각 여기에 보인 변이 염기 서열에 대한 치료약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거나 다른 약제로 치료하고 계신다면은 만약 이런 변이가 있었는데 치료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치료 결과가 본인이 원하신 바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죠. 첫째로는 이제 여기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일랜드 요양병원 선생님들께 부탁드려서 인쇄를 받으셔가지고 재발된 환자분들께서 또 전이된 유방 가지신 분들께서 이걸 가지고 담당 선생님께 가셔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여기 검사해서 이런 결과를 알고 있겠습니까? 여쭤보세요. 이 네 가지 검사는 미국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검사 항목들입니다. 이건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고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음성인 환자들에게 해당이 되고 이 수용체와 상관없이 검사하는 게 네 가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덧붙여서 8가지 항목을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이 BRCA 1번과 2번 변이 유전자가 있는데 이건 아주 유명한 선천적으로 유방암을 잘 생길 수 있도록 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서 나오는 변이 유전자입니다. 두 번째는 8번이라는 것은 이 BRCA하고 연결이 된 유전자고 나머지 두 개 따로따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런 유전자로 해서 암이 치료제 반응을 하지를 않고 계속 나빠진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치료약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면 암 치료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 면역 치료를 사용했을 때 유방암 전이된 게 줄어들 수 있는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건 조직 검사에 해야 됩니다. 피검사가 아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종양 변이 부화 불안정 혐의 부수체 유전자 PD-L1 복합 양성 수치 이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 현미 부수체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유전자 이상이 있어서 암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췌장암, 식도암, 폐암 이런 것이 또 많이 생기시는 분들인데 여기에 면역 제제를 사용하면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하고 완치가 될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것을 검사를 다 했는데 치료한 약이 없다면 뭐 때문에 하겠냐 하지만은 실제로 치료한 약들이 각각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전부 나와 있고, 미국에 나와 있다 그 말은 전 세계에 이런 약들을 구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중국, 유럽, 미국. 중국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중국은 저희 생각으로 한의학으로 해서 환자 치료할 것 같지만은 현대과학 치료가 저희 나라 수준을 능가하는 나라입니다. 각각의 약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읽어보시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검사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검사를 위한 검사가 아니고 치료제를 찾기 위한 검사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염기 서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나라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께서는 그리고 저희 나라 의료 수준은 어느 정도 국제 수준에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나라 의료, 그 교육, 그 다음에 일하신 분들의 그 수준은 세상 어디에 놔둬도 지질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국력이죠. 그리고 현대 과학을 따르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약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더디다. 그렇게 제가 여겨집니다만은 여기에 말씀드린 약재들은 아마 한국에서 대부분은 구입해서 치료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치료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 여성 호르몬 수용체만 양성인 분들을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현재 치료 권고 사항은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성 호르몬 수용체 차단제 하나만 사용하는 시대는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했던 것이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이 두 가지 치료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표적 치료제가 비싸기도 하지만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몸이 허약하신 분들 심장이나 콩팥이나 간이 나쁘신 분 이런 분들께서는 쉽게 치료받으시기가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첫째로 여성 호르몬 수용체 차단제와 표적 치료제를 합쳐서 치료하는 것은 달마다 월경을 하고 계시는 젊은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여성 호르몬 생성 억제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라는 것은 여성 호르몬 그대로 놔두고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 세포에 붙는 것을 억제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성 호르몬을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나이 드신 분들, 폐경이 되신 환자분들에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폐경이 되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원래 나오는데 난소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호르몬이 없지 않겠냐 하지만은 폐경 후에도 약 10%에서는 저희 몸에 있는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10% 만들어진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한 약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월경이 있는 분들은 배란 억제제를 동시에 사용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유방암 진단이 돼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하신 분들께서는 배란 억제제를 안 쓰셔도 되지만은 재발이 되셨거나 전이성이 있거나 전이성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배란 억제제를 사용하셔야 된다. 문제는 배란 억제제를 사용하면 골다공증이 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약제들, 그게 여기 이제 보여지는데 제가 영어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판매된 약제들 이름을 제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영어로 이게 내 상황이다 생각이 되셨다면 이걸 인쇄를 하셔가지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세요. 여성 호르몬 수용체만 양성인 재발 또는 전이성 유방암이 있을 경우는 이 왼쪽 컬럼에 있는 약제 하나하고 오른쪽 컬럼에 있는 약제 하나를 합쳐서 치료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목스펜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것과 아이브랜스라는 약을 합쳐서 치료하거나 아르미덱스를 아이브랜스하고 합쳐서 치료하거나 페메라라는 약을 기스켈리라는 약하고 합쳐서 치료하거나 페메라하고 브르제니오 합쳐서 치료하거나 또 하나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가기 전에. 이 타목스펜은 월경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의 젊은 분들의 치료하는 것이고
어르미덱스 어페메라는 여성 호르몬 성장 생성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신 분들에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약물을 사용을 했는데 다시 암이 진행이 된다 할 때는 여기 나온 파슬로덱스라는 약을 사용하는데, 파슬로덱스는 타모Ｘ펜 치료한 후에 암이 다시 나왔을 때 사용할 수 있고, 또 아르미덱스를 치료한 뒤에 암이 계속 성장했다 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파슬로덱스를 벌세니와 합쳐서 치료할 수도 있고 기스켈리와 합쳐서 치료할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어로마신이라는 약은 주로 폐경이 되신 분들께서 어르미덱스, 페메라 이렇게 치료를 하셨는데 암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할 때 사용한 약들입니다. 그리고 파슬로덱스 치료한 뒤에도 나빠졌을 때 사용한 약제인데, 이것과 여기에 있는 어피나토를 합쳐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치료를 안 씁니다. 한 가지로만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있어요. 환자분들께서 연세가 많으시거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기 나와 있는 약들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작용들을 견디실 수가 없을 때는 이 중에 제가 말씀드린 약제를 하나씩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괄적인 순서를 제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립니다. 첫째로 치료할 때는 여기 말씀은 호르몬제 치료인데, 호르몬제 하나만 한 게 아니고 호르몬제 더하기 표적치료제입니다. 해서 치료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3년, 4년 탈이 없이 약 계속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드시고 있는데 다시 암세포가 없어졌던 게 나오기 시작하고 몸 상태가 나빠져서 검사해 봤더니 전에 보이지 않았던 혹이 간이나 폐나 뼈에 다시 보인다 그럴 때는 1차 치료했던 것을 중단하고 2차 호르몬제 치료로 넘어갑니다. 근데 2차 호르몬제 치료는 당연히 1차 때 사용했던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약 사용하면 암세포가 없어지질 않죠. 마찬가지로 2차 치료 1년, 2년 갔는데 또 다시 암세포가 나오고 병이 악화됐다. 그러면 약을 바꿔서 3차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3차까지는 호르몬제를 사용하는데 3차가 지나면 호르몬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른 약제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다른 약제를 사용하느냐? 그게 이제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제를 찾기 위해서는 유전자 암 염색체 염기술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치료는 이 암 유발 유전자가 있냐 없냐로 해서 결정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항암 화학 약제를 사용해야 되니까, 짧게 말씀드려서 항암 치료 하시는 거죠. 병원에 가서 하루 주사실에서 주사를 맞거나 입원해서 주사 맞으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변이 유전자가 양성이다 할 경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유방암이 생길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약 중에 하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올라파림이라는 약은 한국에도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을 도와드려서 이 약으로 치료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올라파림 하루에 한 번씩 약을 드시는 거고, 아니면 탈라조파림이라는 약으로 탈제나 이걸 쓰실 수가 있는데, 림파제나 탈제나 이런 걸 사용해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부작용이 덜한 것을 선택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8개월, 1년 이런 시간 지난 뒤 다시 암이 나빠져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었다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여성 호르몬 수용체만 양성인 분들이 재발됐거나 전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라는 것은 플러스 3이 아닌 경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이제 그 조직검사에 나오는 그 수치들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들이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저양성이다.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아니고, 그럴 경우는 여기에 나온 엔허투라는 약을 사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약인데 또 독합니다. 폐에 염증을 일으켜요. 상당히 환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떤 경우는 합병증으로 사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약을 잘 조절해서 투여를 하시면 정말 기적처럼 모든 암이 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 한 분을 치료를 해드렸는데, 이분은 12년 동안 과정을 겪어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받으신 분인데 쓸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이제 다 모든 약을 다 한 번씩 해보셨고 나서 또 암이 나빠졌는데 그때 이 에너투라는 약이 판매가 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약을 사용을 해서 치료했더니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3개월 만에 그 고생스러웠던 암이 모조리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폐염증이 생겨서 약 어쩔 수 없이 끊어야 됐죠. 그러니까 또 다시 암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치료 경과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런 약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다 할 경우는 2023년에 미국 FDA에서 식약청에서 이 트로델비라는 약을 허가를 했어요. 이것도 항암제입니다. 대장암을 치료하는 약이 있어요. 아이르노티켄이라는 약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그 단백질을 붙여가지고 암세포에 들어가도록 만든 특화된 약입니다. 트로델비. 그러니까 2023년에 허가가 됐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약이 비싸겠죠. 치료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치료하는 이 약을 사용할 때 상당히 신중히 환자분들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약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거나 일반 항암 화학약제로 항암 치료를 하시도록 권합니다. 그래도 암이 또 다시 번진다. 지금까지 이 과정을 겪으면 몇 차례 지금 저희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걸로 하면 벌써 6차죠, 사실은. 그럴 때는 반드시 암 염기서열 정보를 보고 치료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 염기서열에 어떤 치료제가 있냐? 영어로 이걸 다 표지해서 죄송합니다. 이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판매된 약물 이름을 몰라요. 약 성분 똑같을지라도 또 다른 약명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 슬라이드를 인쇄를 해 가셔가지고 담당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제가 여기 표지된 염기서열 이상이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이 해당된다면 이 오른쪽 컬럼에 있는 약제로 치료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의를 드리십시오. 첫째로 PIK3CA, PIK3CA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 픽레이라는 이게 표적 치료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솔로덱스 이건 호르몬제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치료할 수가 있고 또 에스트로겐 이 수용체에 변이가 있는 염기서열이 있어요. 그럴 때 치료하는 게 오소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나온 지 2년 됐는데 효과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은 변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 60%,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환자분들께서 여성 호르몬 수용체 치료를 하고 나면 이 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또 이 PIK3CA 말고도 두 가지 또 염기서열 변이가 있을 때는 하나씩 변이가 있는 겁니다. 변이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약을 또 합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루캡하고 파슬로덱스를 합쳐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근데 이 약은 작년에 허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비쌀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만들 때는 미국 증권 시장에서 삼성증권 이 새로 갤럭시 폰 냈을 때 증시 오르는 것처럼 아주 많이 올라요. 근데 그걸 뒷받침하려면은 약값이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비싸져요. 이거 뭐 한 달 치료하는데 보험 없이 한다면은 500만 원. 그 정도로 드는 약들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식약청에서 수입 허가 해가지고 보험 적용을 시켜서 판매를 해야 치료가 가능한 약들입니다. 그래도 몇몇 환자분들께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을 구입해서 치료하신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남은 나라 일이다 하시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NTRK라는 것은 여기에는 러지트랙하고 베트랙 이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하시면 되고 또 아리트레트라는 것도 레티브 이 약을 사용해서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기서열 검사를 한다. 이것은 검사를 위한 검사가 아니고 치료제를 찾기 위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 치료까지 다 했어요. 했는데 또 다시 악화되는 재발 또는 전이성 유방암이 있다면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서 치료할 수 있는지 제가 지난 말씀드린 세 가지 검사를 해서 해당 사항이 된다면 여기에 나온 약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게 키트루다예요.
키트루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만병통치약입니다. 면역 기능 향상시켜서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서로 다른 종류의 암들이 있습니다. 키트루다가 그걸 치료하는 것이고, 젬플리는 최근에 나온 약으로 이제 점점 사용 용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두 가지 약 중 한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한국에 아마 키트루다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유방암 재발과 전이 되신 분들 중에서 여성 호르몬이 양성이고 이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이 음성인 분들을 치료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길죠. 근데 치료를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합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6차 넘어가서 표적 치료하고 그리고 또 면역 치료하고 이걸 다 합쳐보세요. 그러니까 어려우신데 치료를 해드리는 의사 입장에 저도 이해를 하고 저와 같이 일하는 병원 직원들 다 이해를 하는 일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일인데 인내하세요. 그래도 이런 치료약 덕분에 1980년대 2년도 안 되는 평균 생존율이 8년, 10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50대에 암을 진단받으시고 치료하셨다면 60대, 70대 가면은 손자, 손녀들 많이 커서 그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문의하시고 담당하신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치료를 인내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여성 호르몬 수용체 상관없이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이 재발 전이성 유방암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고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이 양성인 환자분도 있고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지만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환자들도 있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이 유방암 세포 증식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냥 먹는 약 하나, 둘 이렇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주사 약제로 처음부터 신속하게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치료제는 여기에 헐셉틴이라고 있는데 헐셉틴하고 이게 이제 단백 치료제입니다. 이게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를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유방암 세포가 더 이상 자극을 받아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한 약입니다. 비슷한 건데 또 다른 쪽을 막아버리는 폴제다라는 약이 있고 이것도 단백질 약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투여하고 거기에 항암 화학약제 하나, 두 개를 또 두 가지를 사용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재발과 전이가 된 유방암 환자분들에게는 두 가지 약제를 동시에 투여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오래가는 치료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네 가지 약 하면은 견디기 어려운 합병증이나 부작용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주 고생해요. 고생하면서 2년, 4년 사신다는 것은 치료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치료해서 보통 이제 이 세 가지 쓰는데 항암약제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끝납니다. 6개월 이내 아니면 4개월.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약제만 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암세포가 반응하지 않을 때까지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잘 받으신 분들은 3년, 4년 탈 없이 이 약만 사용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치료를 끝내서 병 안정이 되고 별일 없었는데 그리고 이 헐셉틴 폴자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암세포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에너투라는 이 약을 씁니다.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저양성인 환자들이 사용했던 약을 2차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빠졌다. 그런 3차 때는 투카이사 이게 이제 먹는 약입니다. 그리고 헐셉틴 그리고 항암 화학약제 이것도 먹는 약으로 주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 캡사이다빈이라고 먹는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해서 3차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여기에 나온 약들은 특히나 뇌에 전이된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을 가진 환자분들에게는 더욱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특화의사하고 여기에 항암 화학약제를 쓰고 있는 캡사이드라는 약이 뇌로 잘 들어가요. 다른 약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이 뇌로 번졌다. 그럼 첫째로 방사선 치료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약제를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거나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또 나빠진다 하면은 그 다음 약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을 처음 쓰셔도 되고 이 세 가지 약제를 합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차 치료제로 캐사일라라는 건데 이 약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주사약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나빠진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하나는 헐셉틴하고 항화학약제로 치료하는데 타이커브라는 먹는 약을 합쳐서 치료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이커블 없이 헐셉틴하고 항화학약제로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거나 또 새로 나온 약이 있어요. 말젠자라고. 이 약과 항암화학약제를 사용해서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젠자 비싼 약입니다. 제가 그냥 약들을 말씀드리면서 가슴이 아픈 게 모두가 비싸요. 아니 나라 힘이 좋고 나라가 부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대부분을 챙겨줘야만 환자분들이 이런 약들을 사용해서 치료받으실 수가 있는 게 아닙니까? 저희 나라 잘 살아야 됩니다. 거꾸로 여성 호르몬 수용체와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모두 양성인 환자분들인데 나이가 드시고 몸이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사실 나이 드신 분들에서 유방암이 많습니다. 한국 저희 나라도 많아요. 이런 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치료로 치료하면 당연히 암 빨리 없어지고 암으로 고생된 증상이 없어지겠지만은 약물 부작용으로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억제하거나 여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약제와 헐셉틴이라는 약을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합쳐서 사용하거나 호르몬제와 헐셉틴 그리고 타이카브라는 먹는 약을 사용해서 치료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빠진 게 하나 있죠. 항암 화학약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생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치료 시작하셨는데 암이 계속 다시 나오고 악화된다. 그런데 환자분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 항암 화학약제 중에 한 가지, 두 개 쓰거나 세 개 쓰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한 가지 써서 4개월, 6개월 가다가 또 나빠지면 그 약을 바꿔요. 그래서 다른 약으로 해서 4개월, 6개월 쓰고 근데 그 약들이 약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씩 반응을 하셨다 하면 4 곱하기 8, 32개월을 항암 화학약제로 치료해서 이 암이 증식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 쉽지 항암 화학약제를 32개월 계속 맞으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발 전이성 유방을 가지고 계시는 환자분들 담당하는 의사분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환자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따로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깜빡했는데 3중 음성 유방암 환자분들께서 재발됐거나 전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3중 음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에 존재하는 여성 호르몬이나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이 빨리 자라라고 자극하지 않아도 혼자 커져버린 암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치료를 면역치료제부터 시작합니다. 면역치료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아까 그 면역치료제를 위한 검사에 PD-L1 복합 양성 수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10이거나 1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이 검사에 이렇게 나오면 면역치료제 사용합니다. 면역치료 검사를 했는데 10 이하잖아요. 그러면은 양성이 아니에요. 음성이에요. 그러면 이 면역치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 유발 유전자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70년 동안 사용했던 항암 화학 약제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항암 치료. 근데 이 PDL은 이 면역 치료 수치가 음성이지만 암 유발인자가 양성인 분들은 올라파립이나 탈로스파립을 써서 사용해서 치료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암이 나빠진다.
그럼 2차로 간다면 이제 이 양성인 분들은 이걸 이제 계속 하는 것이고, 근데 이 양성으로 해서 치료를 했는데 나빠졌다면은 상피세포 성장물 수용체가 저양성 더하기 1 더하기 2다 할 경우는 N2를 사용하고, 그러지 않으면 작년에 사용 허가가 된 트로델비라는 약을 쓰거나 항암 화학약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나빠진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염기 서열 변이 양성이 있는 경우에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고, 그러지 않은 모든 환자분들께는 항암 화학약제를 사용해서 치료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것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뇌 전이가 됐거나 뼈 전이가 된 유방암은 약물 치료와 상관없이 방사선 치료를 따로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온 지금 CT 스캔 전사 단축 촬영 그 사진은 양성 입자로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거든요. 프로톤 테라피. 그래서 그것이 어느 쪽에 가서 치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척추, 요추 가까운 데 암이 전이가 됐을 때 치료받는 지역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방사선 치료하셔야 돼요. 또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치료가 이 환자분들 몸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을 다 낮추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아주 쉽게 옵니다. 그래서 암 치료의 그 합병증의 하나로 골다공증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에게 골다공증 예방 치료를 권합니다. 필수입니다, 이것은. 근데 또 그러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뼈에 전이가 됐다는 것이 확인되신 분들은 골다공증 말고 그 전이된 장소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지는 것을 줄여주는 치료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엑스주바라는 게 있고, 이건 주사약입니다. 또 하나는 소메다라고 있는데, 두 가지 약 작용이 비슷비슷합니다. 부작용이 있어요. 두 가지 약 모두. 아직 이유는 저희가 알지를 못하지만은 뼈, 이 턱뼈를 손상을 해가지고 턱뼈의 일부가 죽어요. 특히나 이빨 바로 밑에 있는 뼈들이 괴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사용하신 분들께서 턱뼈에 통증이 있거나 칫솔질 하는데 치아 바로 밑에 있는 조직이 벌어지면서 예를 들어 진물이 나거나 빨갛게 되면 곧바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당히 큰 고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을 간략하나마 치료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미국에 이 유방암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8명 여성분들 8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 집이 4집이 있다. 그럼 그 중에 한 집은 유방암 환자가 살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들이 없는 동네라면 이제 8집에서 한 집. 그러면 한국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한 동에 80동 있다고 하면 80 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 10가구에 환자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또 제약회사들은 여기에 돈이 되니까, 환자가 많으니까 엄청난 투자를 해서 신약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암과는 달리 유방암 치료 약제는 매년 새로운 약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유방암 전이가 척추에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 입장으로 가서 의사하고 상의를 하니까 의사가 당신 4년 살고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 나 4년 동안 고생하고 살느니 그냥 내비두고 치료 말고 한 1년 대충 통증만 어,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그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1년 지나서 돌아가실 수도, 제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4년이라는 시간은 이 신약 개발에
개발의 입장으로 보면은 최소 4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새로운 약이 개발돼서 판매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년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올해 들었다면 2027년 말 8년 될 때는 제가 이때까지 치료받지 않았던 새로운 약들이 4가지에서 5가지가 또 있어요. 그럼 그 약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면은 그 약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효능에 따라서 제가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약,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약제가 저를 6개월 더 살 수 있게 해준다. 5개 해보세요. 30개월이잖아요. 그럼 30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이에 또 뭔 일이 일어납니까? 또 새로 약제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신약 개발을 많이 하는 의과대학 병원, 신약 개발 임상 실험을 많이 하는 그 미국 대학 병원, 예를 들어서 MD 앤더슨 같은 데서는 실제로 환자들이 8년, 10년, 15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물론 그 살아가는 과정이 첫째로 돈이 들어요. 아니, 새로운 약이 나왔는데 의료보험에서 이걸 다 챙겨주지 않으면 본인이 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들고 고생되죠. 그렇지만은 살아가야 될 그 뜻이 있고 살고 싶은 뜻이 있고 살아가야 될그 의미가 확실하신 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이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하일랜드 병원 계신 선생님들께 연락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